중세 서유럽을 지탱하던 거대한 두 기둥, 교황권과 봉건 제도가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장엄하고도 처절한 역사의 현장을 파헤칩니다.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 시절 교황은 헤이고, 황제는 다리달하던 오만한 선언은 불과 100년도 지나지 않아 무색해졌습니다. 신권의 몰락은 지극히 현실적인 세금 문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 왕 필리프 4세는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직자들에게 과세를 시도했고, 이에 분노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교황 칙령을 발표하며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국왕의 편이었습니다. 필리프 4세는 삼부회를 소집해 지지를 얻은 뒤 측근을 보내 안야니에서 교황을 습격하고 물리적인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른바 안야니 사건의 충격으로 교황이 서거하자 권력의 무게추는 완전히 국왕에게 기울었습니다. 1309년부터 70여 년간 이어진 아비뇽 유수는 교황청이 프랑스 국왕의 통제 아래 놓인 교황의 바빌론 유수였습니다.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세력이 아비뇽에서 독자적인 교황을 선출하면서 로마와 아비뇽의 2명, 심지어 3명의 교황이 동시에 존재하는 교회의 대분열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신의 대리인이 여럿이라는 모순 앞에 중세인들은 신앙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위클리프와 후스 같은 개혁가들은 성서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주장하며 교회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가 열렸습니다. 공의회는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며 분열을 종식시켰지만 자신들을 비판한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후스를 화형에 처하는 잔혹한 결말을 맺었습니다. 동시에 서유럽 대륙은 100여 년에 걸친 거대한 전쟁의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337년부터 1453년까지 영국과 프랑스가 맞붙은 100년. 전쟁은 표면적으로는 프랑스 왕위 계승권 다툼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유럽 최대의 양모공업지대인 플랑드르 지방의 지배권을 둘러싼 경제적 야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며 침공하자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쟁 초기 영국의 장궁병 부대는 프랑스의 중무장 기사들을 압도하며 봉건 군대의 무력함을 폭로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프랑스의 자크리의 난과 영국의 와트 타일러의 난 같은 농민 봉기가 폭발했고, 이는 흑사병 이후 붕괴해가던 봉건 영주들에게 던지는 농민들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멸망의 위기에 처한 프랑스를 구한 것은 평범한 시골 소녀 잔 다르크였습니다.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그녀의 등장은 오를레앙을 해방시키며 프랑스군의 사기를 폭발시켰고 결국 전세는 역전되었습니다. 1453년 영국군을 대륙에서 완전히 몰아내며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혁명적이었습니다. 기사 계급은 화약 무기와 상비군의 등장 속에 사라졌고 영국과 프랑스는 봉건적 유대관계를 끊고 각자의 정체성을 확립한 중앙집권적 근대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중세는 그렇게 신의 지배에서 국왕의 통치로, 영주의 장원에서 시민의 국가로 탈바꿈하며 장엄한 막을 내렸습니다. 교회의 대분열은 단순히 종교적 사건을 넘어 중세 지성사에 깊은 상흔을 남겼습니다. 위클리프와 후스가 주장했던 성서지상주의는 훗날 루터의 종교개혁을 예고하는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특히 후스가 화형대 위에서 끝까지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모습은 체코 민족주의의 상징이 되었으며, 이는 교회의 권위가 더 이상 물리적 폭력으로 유지될 수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콘스탄츠 공의회가 세 교황을 모두 퇴위시키고 마르티누스 5세를 단일교황으로 선출하며 외형적인 통합은 이루었으나 이미 상처 입은 교회의 권위는 이전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백년 전쟁은 영주들의 몰락을 가속화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영주들은 농노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부과했고, 이는 농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습니다. 1358년 자크리에 난 당시 프랑스 농민들은 영주들의 성을 습격하며 봉건적 수탈에 항의했습니다. 1381년 영국의 와트 타일러는 아담이 밭을 갈고 하와가 길을 쌈질할 때 누가 귀족이었는가? 라는 선언을 던지며 신분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었습니다. 비록 이 반란들은 진압되었으나 영주들은 더 이상 농노들을 강제로 억압할 수 없음을 깨닫고 화폐지대를 수용하며 자영농민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프랑스는 발루아 왕조를 중심으로 상비군과 관료제를 정비하며
강력한 절대 왕정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영국 역시 대륙의 영토를 잃은 뒤 내부의 권력 투쟁인 장미 전쟁을 겪었으나 이를 통해 구귀족 세력이 몰락하고 튜더 왕조가 들어서며 중앙 집권 국가로 나아갔습니다. 백년 전쟁은 중세 기사도의 낭만이 사라진 자리에 차가운 국가, 이성과 상업적 실리가 들어선 근대의 새벽을 알리는 거대한 진통이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천년간 유럽을 지배해온 봉건제의 거대한 성벽이 마침내 안팎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 전쟁의 참담한 실패는 지상의 절대권이었던 교황권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혔고, 전쟁터에서 전사하거나 파산한 수많은 영주와 기사들은 봉건적 질서의 종말을 고했습니다. 이제 유럽의 군주들은 영주들의 동업자 신세에서 벗어나 국가라는 단일한 유기체를 통치하는 절대적 주권자로 거듭나기 위한 장엄하고도 처절한 사투를 시작합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중세 유럽이 마치 하나의 흐름처럼 일사불란하게 왕권을 강화한 줄 알거든요. 하지만 각국이 마주한 운명은 저마다의 역사적 풍랑 속에서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특히 영국과 프랑스는 백년 전쟁이라는 116년간의 지독한 소모전을 거치며 역설적으로 국가라는 단일한 정체성을 뼈에 새겼습니다. 프랑스가 성녀잔 다르크의 깃발 아래 발루아 왕조를 중심으로 강력한 중앙집권화의 길을 닦았다면, 패배한 영국은 곧바로 장미전쟁이라는 더 잔혹한 내부의 화마에 휩싸였습니다. 붉은 장미의 랭카스터가와 흰 장미의 요크가가 맞붙은 이 30년의 전쟁은 단순한 왕위 찬탈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골육상쟁 속에서 구시대의 상징이었던 봉건 귀족 세력은 스스로 공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폐허 위에서 헨리 7세가 세운 튜더 왕조는 귀족들을 철저히 제압하고 국왕 중심의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했습니다.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로 이어지는 이 강력한 통치는 영국을 섬나라에서 해를 품은 대제국으로 이끄는 근대적 주권 국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반면 독일과 이탈리아의 시계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가졌던 독일은 황제가 존재하지 않는 대공의 시대를 겪으며 황권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14세기에 반포된 황금 문서는 황제를 7명의 제후가 선출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왕의 힘을 억제하고 제후들의 독립적인 통치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시 교황령과 베네치아, 피렌체 같은 도시 국가들로 나뉘어 4분 오열된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은 훗날 독일이 교황의 무분별한 수탈 대상인 교황의 젖소로 전락하게 만들었고, 이는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폭발의 도화선이 됩니다. 이 격동의 시기에 가장 극적인 역전극을 써내려간 곳은 이베리아 반도였습니다. 8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슬람의 지배를 받던 이곳에서는 크리스트교 세력의 영토 회복, 운동인 재정복 운동 레콘키스타이 마침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아라곤의 페르난도와 카스티아의 이사벨, 이 두 군주의 결혼은 단순한 결합을 넘어 에스파냐 왕국이라는 거대 강국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1492년 이슬람의 마지막 보루였던 그라나다가 함락되던 날 중세의 기사도는 종말을 고했고, 통일 에스파냐는 신항로 개척이라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바다로 눈을 돌렸습니다. 포르투갈 역시 카스티아의 간섭을 뿌리치고 독립하며 독자적인 해양제국의 길을 걸었습니다. 유럽의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흐름은 바로 의회 정치의 독특한 탄생입니다. 영국에서는 실정을 일삼던 존 왕이 귀족들의 칼끝 앞에 무릎을 꿇고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했습니다. 국왕이라 할지라도 법과 관습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이 원칙은 1295년 에드워드 1세의 모범의회를 거치며 기사와 시민대표까지 참여하는 근대적 의회제의 기틀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필리프 4세 역시 교황과의 세금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민의 지지를 결집하는 삼부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제 중세의 낡은 외투는 찢겨나갔습니다. 기사의 장검은 화약 무기 앞에 무력해졌고, 영주의 장원은 화폐 경제의 파도 속에 침식되었습니다. 신권의 시대가 저물고 국가라는 새로운 괴물이 탄생하던 그 찰나, 유럽은 이제 인간의 이성과 국왕의 주권이 지배하는 근대의 새벽을 향해 장엄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1000년 동안 신의 위엄 아래 웅크리고 있던 인간이 마침내 고개를 들고 스스로의 가치를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는 단순한 예술 양식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찬란했던 고전, 문화를 부활시켜 억눌렸던 인간의 본성과 지성을 회복하려는 거대한 정신적 폭발이었습니다. 중세의 어두운 터널 끝에서 마주한 이 빛의 시대는 인간이 신의 피조물을 넘어 스스로 세상을 해석하고 창조하는 주체임을 선포하는 장엄한 서막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르네상스가 단순히 아름다운 그림과 조각상을 남긴 예술가들의 축제인 줄만 알거든요. 하지만 르네상스의 진정한 심장은 인문주의 휴머니즘라는 지적혁명이었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허브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피렌체와 베네치아의 상인들, 특히 메디치 가문과 같은 부유한 후원자들은 더 이상 신의 영광만을 노래하는 예술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육체적 아름다움과 내면의 고뇌를 표현하기를 원했습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이 보여주는 유려한 곡선,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뿜어내는 긴장된 근육, 그리고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모인 철학자들의 지적, 위험은 모두 인간 창가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 산맥을 넘어 북유럽으로 전파된 르네상스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화려한 예술과 미학에 집중했다면 네덜란드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는 현실 사회와 부패한 교회에 대한 서슬퍼런 칼날을 품고 있었습니다. 에라스미스는 그의 저서 우신 예찬을 통해 어리석은 신의 입을 빌려 타락한 성직자들과 교회의 가식적인 권위를 통렬하게 비웃었습니다. 토머스 모어는 유토피아를 통해 당대 사회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고발하며 인간이 평등하게 공존할 수 있는 이상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의 사회 비판 정신은 훗날 종교 개혁의 거대한 불꽃을 피워올리는 지적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정치는 도덕과 종교라는 낡은 굴레를 벗고 차가운 이성의 영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통해 권력의 민낯을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는 군주가 국가의 존립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사자와 같은 용맹함과 여우 같은 교활함을 모두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만 이는 정치가 더 이상 신학의 시녀가 아닌 국가 이성이라는 독립된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근대적 영역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지적 반란을 완성한 것은 과학기술의 혁명적인 진보였습니다. 중국에서 건너온 화약은 기사계급의 몰락을 가속화했고 나침반은 바다 저 너머 미지의 세계로 인간의 야망을 실어날랐습니다. 무엇보다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은 지식의 지형도를 송두리째 바꿨습니다. 라틴어로 된 어려운 성경 대신 각국의 언어로 번역된 책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지식은 성직자의 전유물에서 시민의 교양으로 내려왔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수첩에 적어내려간 인체 해부도와 비행, 장치의 도면은 인간의 탐구 정신이 신의 영역이라 불리던 자연의 법칙마저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인간은 이제 신의 정원에서 걸어나와 자신의 발로 대지를 딛고 섰습니다. 르네상스는 중세라는 장막을 걷어내고 근대라는 새로운 무대를 마련한 거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의 섭리에 순응하던 수동적 존재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로의 진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르네상스를 통해 배워야 할 가장 위대한 시민의 교양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유럽을 지탱하던 단일한 정신적 지주, 로마 가톨릭의 견고한 성벽이 마침내 안으로부터 폭발했습니다. 1517년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박힌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을 넘어 유럽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지각변동의 시작이었습니다. 신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천년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교황청이 성 베드로 성당 증축이라는 명목 아래 면벌부라는 이름의 천국 티켓을 팔기 시작하자 인내하던 양심들이 마침내 폭발한 것입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종교개혁이 단순히 성경 해석을 둘러싼 신부님들의 말싸움인 줄만 알거든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황의 수탈에서 벗어나려는 국왕들의 정치적 야망과 부를 축적하려는 상인들의 차가운 계산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독일은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교황의 무분별한 과세가 집중되던 교황의 젖소였습니다.
루터는 오직 성서, 오직 신앙을 외치며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 노릇을 하던 교회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인쇄술을 타고 독일 전역으로 퍼지자 교황청의 수탈에 신음하던 제후들은 루터를 방패 삼아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꿨습니다. 이 투쟁은 결국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루터파가 공인되며 유럽 종교 지도의 첫 번째 균열을 냈습니다. 종교개혁의 불길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칼뱅을 만나며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자본의 복음으로 진화했습니다. 칼뱅은 인간의 구원은 이미 신에 의해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불안한 예정론은 사람들을 나태함이 아닌 치열한 노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증거는 현실의 직업에서 성공하는 것이라는 그의 가르침은 그동안 죄악시되었던 이윤 추구를 신성한 소명으로 정당화해 주었습니다. 근면과 검소를 미덕으로 삼아 불을 쌓는 것이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는 칼뱅의 논리는 신흥 상공업자들에게 폭발적인 지지를 얻었고, 이는 현대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강력한 정신적 엔진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상황은 더욱 드라마틱했습니다. 헨리 8세는 자신의 이혼을 허가하지 않는 교황청에 맞서 수장령을 선포하며 스스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애정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국왕은 이를 통해 방대한 교회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여 왕실 재정을 확충하고 중앙 집권화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에 이르러 통일령이 반포되며 확립된 영국 국교회는 가톨릭의 전통과 신교의 교리를 절묘하게 결합하며 국가 중심의 독자적인 종교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신구교의 대립은 결국 1618년 유럽 역사상 가장 참혹한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으로 치달았습니다. 독일 땅을 피로 물들인 이 전쟁은 신앙의 싸움으로 시작했으나 곧 영토와 패권을 노린 국제정치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이광기의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칼뱅파의 신앙이 전 유럽에서 공인되었고 개인의 종교 자유가 보장되었으며 네덜란드와 스위스가 독립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조약은 신의 명령이 아닌 국가 간의 조약과 주권이 국제 질서의 중심이 되는 근대 주권, 국가체제의 탄생을 알리는 조종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신의 발치에 머물던 인간의 양심을 깨웠고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을 현실의 자본과 국가의 주권으로 연결했습니다. 신의 시대가 저물고 인간의 의지와 국가의 힘이 솟아오른 격동의 16세기. 그 혼란 속에서 피어난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이성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현대 문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 유럽의 시선이 비좁은 지중해의 틀을 깨고 아득한 대양의 지평선을 향해 폭발하듯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5세기 난공불락이었던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손에 떨어지자 유럽인들은 거대한 공포와 직면했습니다. 동방으로 가는 유일한 무역로가 이슬람의 통제 아래 놓이면서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주던 향신료와 귀족의 권위를 상징하던 비단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물록에서 묘사했던 황금의 땅, 지팡구에 대한 환상은 조선술의 발전과 나침반이라는 기술적 진보를 만나 인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이고도 잔혹한 시대인 대항해 시대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90%는 틀렸습니다. 신대륙의 발견이 단순히 용감한 탐험가들이 일궈낸 낭만적인 성공 신화인 줄만 알거든요. 하지만 이는 지극히 유럽 중심적인 시각일 뿐 대양 너머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그것은 문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재앙의 서막이었습니다. 에스파냐의 코르테스와 피사로는 각각 아스테카와 잉카라는 독자적이고 찬란했던 문명을 철저히 파괴했습니다. 쇠보다 강한 의지와 총칼, 그리고 무엇보다 유럽인들이 의도치 않게 가져온 천연두라는 보이지 않는 살인병기는 수천만 명의 원주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진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아프리카에서 짐승처럼 끌려온 흑인 노예들이었습니다. 대서양 삼각무역이라는 비극적인 교역망은 이렇게 인간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 비극의 대가로 쏟아져 들어온 아메리카의 은은 세계 경제의 근간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에스파냐의 포토시 은광에서 채굴된 엄청난 양의 은이 유럽으로 유입되자 화폐 가치는 폭락하고 물가는 4배 이상 폭등하는 가격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고정된 지대를 받던 봉건 영주들을 파멸로 몰아넣었고 반대로 물건을 팔아 부를 쌓은 상공 시민 계층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켰습니다. 아메리카의 은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태평양을 건너 중국으로 흘러들어가 명나라와 청나라의 조세 제도를 은으로 통합하게 만들었습니다. 감자, 고구마, 옥수수 같은 구황작물들이 유럽의 기근을 해결하는 동안 유럽의 사탕수수 농장에서는 설탕이라는 달콤한 유혹을 생산하기 위해 수많은 노예가 쓰러져 갔습니다. 바다에서 길어 올린 이 막대한 부는 곧 국왕의 절대적 권력으로 치환되었습니다. 군주들은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왕권 신수설을 방패 삼아 영주들의 간섭을 뿌리치고 관료제와 상비군이라는 강력한 통치 기구를 정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왕정의 성립입니다.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는 무적 함대를 앞세워 대서양의 패권을 장악하며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위용을 뽐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는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수중 고혼으로 만들며 대영 제국의 화려한 부상을 선포했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 전 세계를 영국의 시장으로 편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4세는 절대 왕정의 정점이자 상징이었습니다. 스스로를 태양왕이라 칭했던 그는 베르사유라는 거대한 무대 위에 귀족들을 불러 모아 그들의 힘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그의 경제 참모 콜베르는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 금과 은을 국가 금고에 쌓아 올렸습니다. 하지만 루이 14세의 화려한 통치 이면에는 난트, 칙령 폐지로 인한 유능한 상공업자들의 탈출과 무리한 전쟁으로 인한 재정, 파탄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이는 훗날 프랑스 혁명이라는 거대한 불길의 불씨가 됩니다. 90%가 놓치는 또 하나의 진실. 서유럽이 상업혁명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때 동유럽은 여전히 농노제라는 구시대의 유령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 세기 늦은 1718세기에야 등장한 동유럽의 절대 군주들은 위로부터의 강제적인 근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스스로를 국가 제1의 공복이라 부르며 계몽 전제 군주의 길을 걸었고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낙후된 조국을 바꾸기 위해 귀족들의 수염을 직접 깎고 서유럽의 기술을 훔쳐 오듯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화려한 개혁은 강력한 농노제라는 모순된 기반 위에 서 있었기에 진정한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데 한계를 보였습니다. 신학로의 개척은 흩어져 있던 세계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정복당한 자들의 신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절대 왕정이 구가한 태양 같은 권력 뒤에서는 상공, 시민층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주역들이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장악한 자가 세계의 패권을 쥐게 된 이 격동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자본주의와 민족, 국가의 근간이 얼마나 처절한 투쟁과 혁명 속에서 잉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기록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 시민의 교양입니다.